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린이 건강보험 등 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 안 주는 안을 거의 완성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정책으로 시민권 거부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합법이건 불법이건 반이민 정책은 시골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슈로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칼럼이 포린 팔러스에 실렸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난민에 관대한 계층인 젊은이와 여성들까지 몰이해와 인종차별에 함몰돼 한국이 미쳐간다는 지적입니다. 덴버에서 시작한 홈리스 피플을 위한 작은 집이 큰 성과를 낸다고 덴버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중국 주식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중국 관영신문은 사설에서 그건 트럼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길 원하는 말을 진실인 것처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보수 칼럼니스트의 지적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시가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별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어젯밤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별자리가 반드시 제거된다는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피자 게이트 등 거짓으로 혐오 범죄를 일으키곤 했던 인포월즈 프로그램이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내려지자 보수 쪽에서는 진보 성향의 테크놀로지 업계 리더들이 보수 때리기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일제 중간선거 전에 마지막 큰 선거가 치러지는 오하이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등등 다른 또 한 세 개 주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곳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어제 그 폴 매나포트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사람과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고 선거대책 부본부장도 지낸 사람이 그 선거대책본부장이 지금 특별검사가 기소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다 그게 사실이다. 나도 그와 공모했다 하는 그 어제 법정 진술을 했고 오늘 이틀째라는 이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코리안 아메리칸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게 광고 듣고는 한국까지도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이민자이거나 난민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세우는가 하는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지금 가장 큰 이민 시스템 개혁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다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으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합법 이민자는 영주권자에게까지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빠지는 이민 시스템 개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법 이민자가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으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벌 주길 원한다. 더 위크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시민권을 받기 힘들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 중인데 거의 완성 단계고 백악관에 예산국으로 보냈고 오바마 케어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으면 시민권자가 되기 어렵게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전에 어떠한 이유로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그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시민권 주는 것을 줄이거나 한 번이라도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다면 영주권자가 되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원래는 미국에 합법으로 왔지만 비자가 뭐 만료되고 아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등등 해서 뭐 이리저리 해서 그 불법 체류 신분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어린이 건강보험 내 아이를 위해서 받으셨거나 푸드 스탬프 보조를 받으셨거나 그 밖에 다른 베네핏을 받고 계시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영주권자나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시민권을 받기가 과거 행정부보다는 어려워지는 그 안이 거의 완성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MBC 방송은 약 2천만 명에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가장 그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통령을 따라서 백악관에 들어간 스티븐 밀러라는 이제 뭐 32살인지 31살인지 생일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이 사람은 원래 반이민 성향이 강합니다. 이 스티븐 밀러 젊지만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 앞장서서 만든 것이고 결국은 이민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만 이제 예산국과 조율 그 단계에 있는데 2016년에요. 미국에서 그 합법 신분, 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이 120만 명이고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75만 명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이죠.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그 최종적인 것을 보면은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그 한 20% 정도 줄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그 전에 행정부에 비해서 10% 줄었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데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이전의 얘기고 이제는 이것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미국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왜 외국인에게 돈을 써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MBC 방송이 뭐 여러 예를 들었지만 제가 한 분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예를 들어 한 80시간씩 일했던 적도 많고 nursing assistant로요.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55세인데 이분이 최근에 시민권을 받으려다가 거부당했는데 본인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싼 임금으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딸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처음에 올 때 89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브로커에 의해서 가짜 여권이었기 때문에 남미에서 넘어오면서 국경수비대에 고백을 했답니다. 89년도였어요. 부시 시절이네요. 국경수비대에 이제 이렇게 그 고백을 했고 고백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쳤겠죠. 뭐 벌금 낼 건 내고 뭐 그것도 미국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finally 2011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스턴 인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2017년 8월 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과거에 행정부에서 다 그 정리가 됐었던 여권 그 문제로 인해서 당신은 영주권도 잃을 수 있다. 시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9월 달에 그 시민권 거부 통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는 지금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도 잃고 maybe 뭐 추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딸이 1989년도에 여기에 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20대인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은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외국인은 시민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20대의 딸이 장애인인 겁니다.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그 케이스들도 굉장히 그 많다 이런 얘기고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래 이런 그 이민 정책이 이어지면은 시민권도 내놔라. 너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아니면 뭐 유럽에서 온 사람은 괜찮고 피부색이 다르다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뭐 왜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이 미국에 와서 뭐 이 파란만장을 거치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까지 하게 되는 그 동안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인 백인들이 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했습니다. 그만큼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 본인은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할까요? 대가라기보다는 이럴 때 과거 행정부에서는 기여를 했다고 표현을 하죠. 사회에 많은 그 싼 임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했었던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이 아니고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은 분명히 연관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이민자를 보는 그런 그 시선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그 난민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오늘 그 포린 팔러스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그 정책을 하는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백악관에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자들, 내놓은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최근에 계속 히스패닉과 블랙이 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내가 집권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그 부분 사실로 맞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과거를 보면 항상 인종차별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렇게 이민을 줄이려는 그 안을 낸 그 스티븐 밀러 같은 젊은 그 선임 그 자문도 그렇고, 그게 지금 행정부의 그 시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을 정치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 그 대통령의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런 성향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기반을 끌고 가야지 되는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유권자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43%입니다. 뭐 공화당, 민주당 모든 유권자를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58%가 지지를 하거든요. 도시 인근의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지지율이 점점 낮아지고, 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9%, 18살에서 34살 사이는 31%, 심지어는 시골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는 43%가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58%가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15%나 차이가 나고요. 멕시코와 사이에 장벽을 쌓자 하는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45%가 지지한다고 할 때 시골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요 57%나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 몽키의 그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밀고 나가는 거고, 그에 비해서 하나 예외는 있어요. 다카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미국에 부모 따라서 온 그런 어린이들이 계속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또 시민권자까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지 된다 하는 것은 시골 사람을 포함을 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61%, 반대하는 사람이 35%입니다. 이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합법이건 불법이건, 불법은 물론이지만 합법적인 이민자도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색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합법자건 불법자건 그 이민자는 그 단속하고 앞으로도 좀 안 오고 줄이기를 원하는 것
거죠. 하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겁니다. 이제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려면 약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이 남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골 유권자들이 더 많이 지난번 2016년보다 투표장에 나와서 자신에게 투표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 지역을 포기를 해야지 되겠죠. 포기를 하고 다른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는 지금 이 상황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Real Clear Politics가 가장 좀 그 정치 그 서베이에서는 아니면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서 중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사주간지 뭐 타임이 하는 또 다른 그 미디어인데요. 보면은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힘들어 보이고 뭐 지금과 뭐 마찬가지 상태일 것 같고, 지금 하원에서는 한 35군데 정도가 토스업 되는 지역이거든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35군데에서 민주당은 여기 한 2군데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다 하원 의석을 가지고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좀 토스업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공화당 쪽으로 많이 공화당 의석이 재선을 치르는 곳이 하원은 많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한 2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적어요. 2표가 뭐 190 몇 표 대 뭐 200 몇 표 하면 435표가 나오잖아요. 35군데 정도가 지금 토스업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원은 어쩌면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오하이오 특별선거가 이번에 이기고 나서도 다시 11월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긴 합니다만은, 공화당인데 이 한석을 잃으면 공화당이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공화당 의석인 그곳을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이 가져가도록 굉장히 오늘까지도 뭐 당연히 트윗하고, 오늘이 지금 투표 당일이니까요 할 테고요. 상원은 힘들어 보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무슨 상원이 아주 대대적으로 민주당의 표까지 가져가는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요. 현 상태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되고, 또 북한을 포함한 많은 그 국제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개를 다느냐, 날개가 꺾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었던 그 존 볼튼의 인터뷰 내용, 오늘 아침까지 거의 이어지는 추세인데요. 두 가지만 딱 잠시 뒤에 한 30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해드리고, 한국이 도대체 몇몇 되지도 않을 그 난민 때문에 미쳐간다 라는 내용, 그 포린 팔러시의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북한에 관한 그 입장은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그 존 볼튼 얘기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북한이 그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를 기다린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제 최대한 경제 압박을 하겠다 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얘기인데, 오후에는 그 PBS 방송과도 인터뷰를 하던데요. 뭐 CNN과도 인터뷰를 하고, 아침과 일요일에는 그 팍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저는 그 대통령의 그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 폼페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폼페오 국무장관은 계속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존 볼튼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고, 맥시멈 그 최대 경제 압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대 경제 압박이라는 말조차 쓰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만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은 말만 하고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호라든가 김영철 이런 그 자신의 왼팔 오른팔을 대리인으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고 뭐 그 갱스터 라이크 그 행위다. 아니면 미국이 지금 안 하고 있다. 경제 제재 빨리 풀어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존 볼튼을 리용호, 김영철 이 두 사람에 대항해서 내세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가끔 미국의 그 잡지 애틀란틱이나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애틀란틱 말씀드렸죠. 뭐 뉴욕타임스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워싱턴 DC에 있는 변호사인데 한국계 변호사겠죠. S. 나단박이라는 변호사가 포린 팔러시를 당연히 포함하고요. 가끔 한국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어피니언을 쓰는데 굉장히 그 심도가 있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그 예멘에 대해서 그 미국 언론이 그렇게 이 정도 깊이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 밖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의 글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 사람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합동법률사무소더군요. 하고 있는 이 그 나단 박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몇몇 난민 때문에 미쳐간다 하는 건데 소제목은 여권주의자, 젊은이, 이슬람교 혐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좌절해서 오갈 곳 없는 그 예멘 사람들과 그런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스토리도 아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561명 예멘 난민, 사우디가 주도한 예멘에서의 그 전쟁 때문에 뭐 살 곳이 없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제주도가 관광객 많이 받기 위해서 무비자이기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552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난민 신청자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독일은 2015년에 89만 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552명 난민으로 다 받아들여진 것도 아닌데 조합이라던가 안전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변호사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상법도 하지만 뭐 이민법도 하고 하더군요. 합동법률사무소니까요. 그래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가능하면 추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게 반응해서 청와대에 그 민원 그 신청하는 게 가장 많았다죠. 7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정부가 결국은 그 답을 했는데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제 그 뭐 예멘에서 그 난민에서 빼도록 하고 제주도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 22분 정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요. 그 법무장관과 박상기 장관과 그날 바로 8월 1일이었었죠. 디지털 그 소통 그 센터장이 된 정혜승 씨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비디오를 통해서 그 유튜브에도 지금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경험했었던 국가다. 우리도 정말 국가 자체가 난민이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청와대의 그 정혜승 그 센터장이 얘기를 했고 또 박 장관은 예멘 난민이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그 정부에 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난민을 국제난민법을 지키지 않을 의도는 없다. 또 제주도를 비자 프리 이 정책을 바꿀 뜻도 없다. 다만 이제 특별법정 난민을 위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스텝도 또 보충하고 언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유엔의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장관의 답변이 상당히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 난민은 가려내겠다. 뭐 한국에서 보통 하잖아요. 약물 테스트, 뭐 범죄 기록, 외국인에 대해서 그런 것 하겠다고 했고 난민 브로커가 불법으로 뭔가를 일을 했을 땐 더 강하게 벌 준다.
된다고 하고 추가로 뭐 이집트,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 프리 비자 없는 것 하는 것을 금지했고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보 행정부다. 진보 행정부에서 나온 그 반응으로서는 이게 참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변호사가 한 게 한국이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선 게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위를 하고 부패 정권이라면서 몰아내고 탄성을 질렀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놀랍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국일보가 얼마 전에 그 보도를 했어요. 56%가 반대, 24%가 찬성, 20대는 70% 반대, 30대는 60% 반대, 일자리 때문에 그렇겠죠. 500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난민 신청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는데 물론 조금 발들여 놓게 하면 계속 온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43%에서 45% 정도가 이제 반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61% 대 41%로 20대가 70%라는 건 눈에 띄고요. 또 중간 정도의 수입, 저소득층보다 중간 정도 수입 그 이상인 사람들이 한 62%가 강하게 난민에 반대를 한다는데 놀랄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성, 젊은이, 부자들은 난민, 이민,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관대한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진보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나온 이 행정부 아래서 외국인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인종차별주의고 뭐 이런 거 한국의 여권주의는 미투 무브먼트 캠페인을 그렇게 활발하게 해놓고 무슬림 난민에 대해서 강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을 봐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페이크 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가짜와 편견,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이 매력을 끌게 될 수가 있다. 왜 뉴스도 그렇잖아요. 너무 보수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면 너무 극좌이거나 이런 것이 인기가 있지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곳은 이 사람 뭐야? 진보인 줄 알았는데 보수네. 보수인 줄 알았는데 진보야. 너 정체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앞에 말씀드린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난민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내려뜨리더라. 남북회담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군개혁 같은 데서는 내려가지 않던 그 지지율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인권 변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라는 말은 요즘에 북한 인권에 왜 침묵하냐 하는 것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7월 말과 8월 초에 그 트렌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트위터에서 제주도 여성 실종 사건 가짜예요. 6명이 숨졌다. 2달 사이에 다 난민에 의해서 숨졌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개 스토리는 지어냈고 5개 스토리에서 3개의 스토리는 사고사였고 그런데 이런 것이 리트윗이 되고 나는 여기서 살기가 겁난다. 뭐 학교 옆 도서관에서 난민이 여성을 살해할 것이라고 뭐 그런 노트가 발견됐다. 내 주변엔 난민과 중국인밖에 없다. 뭐 이런 등등이요. 제주도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고 요즘에 시위할 때 보면은 굉장히 포린 팔러스에 실린 사진도 조직적입니다. 플래카드도 어쩜 그렇게 잘 만들었고 한국에서 시위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 보라는 것 같아요. 영어로 꼭 그것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진보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만큼 또 한국에서도 본인을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49% 난민에 반대하고 중도라는 사람 60% 보수라는 사람 그보다 많겠죠. 반대를 하는데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이런 결과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포커스가 여기가 있어요.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고 여행도 그렇게 많이 하는 한국에서 왜 난민에 대해서 이 정도인가? 미움의 정치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하이스피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돼서 뭐 내려가는 것도 먼저이겠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인터넷 스페이스를 통해서 인종차별, 뭐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특히 극우적인 이 남성들이 보수 정치의 그 무드에서 허무주의, 미움을 퍼뜨렸다. 젊고 부자일수록 온라인에서 보내는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차별을 무차별적으로 해왔고 그런 영향이 이번 예멘 난민에게도 보여주는 것이다. 전 보수 정권에서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젊은이들이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심리 전단밤 해서 진보 정치가 운동가를 모욕을 주고 따로 그 적을 만들어서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영을 하고 가짜 루머를 퍼뜨리고 또 정부가 극우 온라인 미디어를 지원했었고 광고하라고 돈도 주고 시위하라고 돈도 주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미움의 정치의 그 결말이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물론 그 외국인 혐오를 직접 만든 주체는 아니지만 불을 지피긴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김진태 의원의 심포지엄 그리고 그 밖에 뭐 여러 사람들 류병균 또 홍진수 이런 사람들이 심포지엄이나 교회 강연 등을 통해서 얼마나 그 미움, 그 적개심, 특히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런 난민들이나 무슬림 국가다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무슬림 자체가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폭력과 테러의 종교라는 사실과 다른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퍼뜨려서 그런 결과가 이렇게 왔다. 실제로 예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한국에서 예멘에 왜 난민이 됐는가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는 게 포린 팔러스에 실린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주 그 세련되게 시위를 하는 것 같고요. 이분이 그 포린 팔러스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과 뭐 소통도 하고 하느라고 한국 것도 보고 하면은 제가 볼 때도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강연하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이그샘플을 예로 들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진보들은 가짜 남을 도와야지 된다 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하면서 뭐 한다 하고 비난을 하고 또 그 무슬림에 의한 범죄 같은 것도 정말로 극단적으로 해서 부풀리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살다 간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처럼 수십 년 미국에서 계속 살면서 날마다 뉴스를 팔로우업 했겠어요. 너무나 위험한 얘기들. 정말로 말초적인 그런 예만 듭니다. 그런 예만 들어서 어떠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미움, 혐오 같은 것을 퍼뜨리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도 특정 어떠한 그 정치 세력을 지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 방송을 그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이시건 다른 나라에서 들으시는 분이시건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미국이나 또 해외에 대해서 이런 그 혐오의 것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그런 것만을 짜집기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중국과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참 좋은 거다. 중국의 마켓이 이렇게 내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지난 4개월 동안 27%나 주식시장 내려갔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얼마나 강하냐.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중국의 그 관영신문이요. 피플스 데일리가 사설에서 그건 wishful thinking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는 언제나 비효율적인 거다. 어느 나라에나 나쁜 것이다. 늘 하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식시장의 고통은 사실은 이 미국과 그 관세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미국도 6월 달에 관세 전쟁 좋은 것이라고 하더니 무역 적자가 오히려 30억 달러 늘지 않았는가? 중국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6월 달에 30억 달러가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메시지를 그 외무성을 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자유 언론이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차이나 데일리의 사설이었어요. 차이나 데일리나 아니면 뭐 글로벌 포스트 이런 신문을 통해서 영자 신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미국에도 보내고 그리고 그 세계에도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면역이 돼서요. 미국에서 많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차피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 파이널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대로 많은 뉴스가 오늘의 미국에서도 저도 다른 것들 많이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인간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패기 누넌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MS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했는데 로널드 레이건의 그 스피치 라이터였었죠. 그때가 돼야지 우리 지금 미국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둘째 날부터 분명한 건 그 he talks too much 너무 많이 말한다. 그리고 분명치 않은 말들을 던지고 빠지는데 이게 그 좋지 않다. 대통령은 끊임없는 소통이 파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의 약함을 보여주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스스로 제어할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항상 또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그러느냐.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이 연설할 때 보면은 그 지지자들을 즐겁게 재미있게 해준다. 모두 함께 재미있게 해주는데 얘기를 좀 패기 누난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They know are not true. They recognize it's part of his show business. 그들도 그 지난번에 오하이오에서는 뭐 37번인가요? 그 뭐 거짓말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 뉴스에서 안답니다. 거짓인 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그 얘기하잖아요. 쇼 비즈니스의 쇼의 일부로 인식을 하면서 좋다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뭐 방청객 숫자가 그렇게 많고 하는 것 없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투표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패기 누난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가 내 생각인데 대통령은 진실이 아닌 많은 말을 하는데 본인이 진실이길 원하는 말 그렇게 해야지 진실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한다. 아주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He says things that he'd like to be true as if they are true, as if that'll help make them true. So that is just what we have a year and a half in is a continuation of the drama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의 1년 동안의 드라마가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 되기를 믿으면서 진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말을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나쁜 뉴스는 짧게 좋은 뉴스 조금 길게 어제 말씀드린 인포월즈의 알렉 존스라는 사람 44살이고 텍사스 어스틴에서 방송을 하는데 방송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웨브사이트 등등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유튜브도 구독자가 250만 명 정도는 됐는데 내렸죠. 페이스북, 애플, 스포티피 다 내리고 트위터만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측에서는 이 인포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럼 타겟이 뭐 다른 뭐 브레이트바트나 러쉬 림버, 글렌백도 타겟이 되느냐 하는데 브레이트바트나 러쉬 림버나 글렌백과 이 알렉스 존스 씨는 조금 다르죠. 알렉스 존스 씨는 왜 피자 게이트라는 건 있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뭐 다 어린아이들 그 성 뭐 어떻게 하고 하기 위해서 피자집에 모이고 해서 진짜로 AR-15 들고 총 들고 그곳에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다 알렉스 존스 씨가 퍼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수에서는 다 실리콘밸리가 진보적인 사람이 CEO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덴버에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그 홈리스 뭐 이런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 7월 달에 작은 집 8푸트 바이 12푸트짜리 작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 홈리스 피플을 살게 했는데 안정되니까요. 그 동네의 룰도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날마다 그 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헐리우드의 그 별자리가 자꾸만 그 트럼프 대통령 별자리가 닫혀지고 하니까 그런 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웨스트 헐리우드 시의회가 아예 없애버리기로 어젯밤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헐리우드의 이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뭐 부모와 떼놓고 여성 혐오 등등 해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상공회의소와 LA 전체 그 시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곳에 별자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역사로 남아야지 된다 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인 결정은요. 강혜신이었습니다.